생태히 함께 올루턴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여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로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오늘로 감싸내시며 저희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발전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들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연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 강의로 윤상 교수님 천안 성정동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 좀 벗을게요. 가능할까요? 네. 원하지 않으시면 안 벗고. 예, 요즘에는 본당에서는 본당 강의하고 외부나 외부 강의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먼저 보시죠. 원래 이 처음 영상인가? 네. 먼저 보시겠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 사실 그거라고 약간 말하기 싫어했어. 왜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뭐 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우리 이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거 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게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을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륙의 열도 낮게 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0,000년 전 반비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붓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해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5톤. 그러면 10년 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해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이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고 물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작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 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 상황이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 해결하는 그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가 되게 조그만. 아시아 국가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 그 밖에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변화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토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10년 작은 일에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도 그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토지로 그러는데 그거 넘어올까봐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거 보는 거거든요.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은 다 써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준비를.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비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문명이 항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계산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뭐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가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이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 이럴 때가 아니네. 올해 대안도 있네. 전기 이걸로 바꿔. 자동차 이걸로 바꿔. 돈도 생각보다 남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가해국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많아서. 이걸 전환시키면은 뭔가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영웅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역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해서 장난 아니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보시고 난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지속 편안하게 계속 갈 거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그 지내시다 보면 기후가 좀 이상하다, 온도가? 뭐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많이 느끼시죠? 네. 작년하고도 엄청나게 좀 달라요. 이것저것 지금 5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배농사 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배가 맺히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 과일이 지금 거의 그게 잘 맺히지 않는데, 열매가, 씨앗이. 그래서, 거의 지금 뭐 흉년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밭을 심었는데 애들이 안 자라요. 너무 크니까, 너무 일교차가 크니까 안 자랍니다. 자라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어요. 하우스.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별로 희망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한 희망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차 가지고 오셨죠? 예, 몇 번씩 타고 오셨나요? 대부분 혼자서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 한 희망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당에서 아이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다니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우리가 살았던 그런 미래의 모습이 이 아이들한테 주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기성세대 우리가.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참 나타난 결과가 이 꼴이야. 그럼 뭐가 좀 잘못된 거죠? 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사실 그 느낌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를 주고 있나요? 예,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이 돈을 너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모아놨어. 그리고 돈을 줘요. 근데 정작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네, 산소통을 메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잖아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초록이 없죠?
초록이 없는 사회. 초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실 때 그 숨은 그 초록이 우리한테 내뱉어준 숨을 우리가 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 내에서 돈을 주어주고 너희 미래를 위해 준비했어라고 하면 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미래는 정말 행복할까?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꼴을 보면 더 심각하죠? 현재 30억 구로 나무 심기 하잖아요. 이른바 무슨 그린 뉴딜인가 뭔가 하면서 환경부에서 오래된 나무를 베고 거기에 작은 나무 묘목을 심고 있어요. 예, 그게 뉴딜 정책이랍니다. 탄소 중립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나무를 베내면 나무가 썩으면서 뭘 배출할까요?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개를 벨 때 사람들이 톱질할까요? 전기톱 쓰겠죠. 모든 과정이 다 배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산소 배출 자체가 무슨 효능이 떨어진다? 그거 누가 그런 얘기해요? 사실 돈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냥 애만 나무 다 베고 거기다가 이미 있는 나무, 일본산 나무에 더군다나 그 나무 심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탄소 중립한다고. 그걸 더군다나 우리나라 환경부가 그렇게 그걸 제시했다는 자체가 이게 참 비극적인 거잖아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과격한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과격한 말이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미래인데 이 뻔한 미래를 이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안 봐요. 마치 트럼프 같아. 기후위기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트럼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지?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 별로 안 하죠. 그죠? 보도 안 합니다. 여러분, 태양광이 왜 산에가 있어야 됩니까? 왜 논에가 있어야 돼요? 왜 밭에가 있어야 돼요? 태양광은 일반 건물 위에 올라가 있고 도로에 가 있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거기로 갈까요? 거기 산지에다 3년간 해놓으면 그 산지 지형이 바뀌다 형질이. 사실은 투기이죠. 그걸 이용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허용해 주는 나라. 그래서 오히려 탄소 배출을 늘리는 나라. 이게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뭔가 제시하거나 분노하거나 뭔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걸린 거고 내 자신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별로 항의하거나 얘기하거나 하지 않아요. 항상 점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던가 봐요. 우리 스스로가. 말을 하면 다친다고. 그래서 진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 결과는 우리 아이들이 다 책임을 지거든요. 여러분의 아이들. 저희 신부들은 아이들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 미래 세대가. 참 이건 여러분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인간은 지구 생명체가 계절에 따라 소생하는 한 생존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이 삶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00세를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100세 시대지.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그 약을 먹고 뭔가 처방을 받고 그 돈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사회? 그게 무슨 100세 사회입니까? 차별 사회지. 근데 우리는 이걸 100세 사회라고 100세 시대라고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이건 차별 시대예요. 돈이 없으면 이 상황이 가능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뭘 벌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지니고는 땅을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해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 살고 있는 땅이 건강하지 않거든. 여러분이 드시는 먹거리가 건강하지 않거든요. 건강하게 그거를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땅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생존하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절 때 소생하지 않으면, 먹거리를 내주지 않으면, 결실을 내지 않으면 어느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계절에 따라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어내십니까? 아니면 구입하십니까? 구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보시면 고기들이 있죠? 이른바 소고기, 돼지고기 있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가시면 돼지를 팔아요? 소를 팔아요? 아니면 돼지고기를 팔아요? 고기를 팔잖아요. 돼지를 팔지 않죠. 그죠? 돼지는 없어요. 돼지를 죽여서 펼쳐놓은 살을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예요. 닭을 샀는데 잡아놓은 닭을 사잖아요. 생닭을 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니까 이걸 닭이라고 보지 않아요. 닭 고기라고 봐요. 걔들이 뭔데? 생명인데.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원, 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경외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경외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수없이 많은 기름을 막 이렇게 박잖아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 기름 박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마블링. 그게 굉장히 좋은 고기라고 여러분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이 그게 마블링이 찍혀 있다면. 그러면 내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거든. 지극히 비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급 고기라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걸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이 먹어야 되는 생명을 끊임없이 그들한테 제공을 해주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막아놓고. 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뭔가 좀 정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사고 패턴도 뭔가 좀 이상해요. 원래 있는 그것을 있는 그거대로 보려 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 나무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나무가 자원으로 봐요. 내가 필요하면 배 가지고 떼 가지고 쓸 수 있는 자원으로. 근데 쟤들도 살아 숨쉬고 움직이면서 쟤들이 품어주는 숨을 우리가 같이 쉬거든요.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수없이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이 꽃들도 생명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고서 그게 그 모습 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쁜 꽃을 보면 캐서 집에 가져다. 지만 보려고. 그에게 그것이 생명일까요? 아닙니다. 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돈의 가치로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저도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이른바 인적 자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자원입니다. 그 사람도 자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을 때는 갖다 써요. 근데 이 조직이 필요 없네? 어떻게 되죠? 그냥 폐기되는 것입니다. 버려져도 아무도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고백했거든. 사람도 자원이라고. 인적 자원부라고 고백했거든요. 자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면 쓰지만 못 쓰면 어떻게? 버려져야지. 죽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산재로 많이 죽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23살? 2살? 아이가 이번에 산재로 죽었죠? 예. 보도가 잘 나오나요? 안 나와요. 컨테이너에 깔려 죽었는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생명으로의 가치가.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수없이 자살하잖아요. 애들 자살 전에는 나왔었어요. 아픈 거라고.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죽어서 이제 아예 안 나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느님 창조물이 가져야 되는 존엄성의 가치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되게 아픈 겁니다. 근데 아픈데 진짜 아프게 부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산재나 다른 현상 벌어지면 사제들은 기본적으로 분노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외쳐야 되거든. 근데 별로 그런 얘기 하는 신부님 참 부푼 것 같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 비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나가 싸우십시오라고 말하는 신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돼? 저씨 자빨이네? 빨갱이 아냐? 라는 소리 듣잖아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요 강신부님의 전화 엄청나게 들었어요. 생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생태와 그리스도 영성. 그래서 생태 영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건데, 특히 이 생태를 할 때 이 생태라고 하는 그 히라본 에코라는 뜻입니다. 에코인데 에코는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데서 나왔어요. 히라본 오이코스. 근데 오이코스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생태 영성은 그냥 집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생태 영성입니다. 오이코스의 로고스에도 집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 집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집 그러면 어떤 걸 집이라고 보죠? 예, 몇 평 아파트. 아파트 몇 평짜리. 호반 베르지움. 그런 거에서 시가 평당 얼마짜리야. 그렇게 보잖아요. 아닌가? 제가 이상한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뭘 하고 있고, 그걸 다 집이라고 보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선조들이 가장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가정도 집이라고 봤죠? 집가를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주도 집이라고 봤어요. 지부, 집주라고 하죠. 때문에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 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바닥, 그리고 이 바닥을 드러내주는 공간, 하늘, 있는 곳을 바로 집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 그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영성이다,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구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생태 영성이에요. 근데 바탕에 있습니다. 창조 영성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구원신학이라고 표현하죠. 구원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스러운 존재고 죄를 짓는 존재다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원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겨났다.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원복을 의미합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존재는 복된 존재다.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난 행위라고 창조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밖에 드러난 것이 바로 창조거든요. 때문에 이 창조에서 드러난 모든 생명은 원래 복된 존재였어요. 스스로 창조성을 가지고 팽창과 균형,
견제이라고 하는 그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원복이에요. 원복. 원죄가 아니라. 원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 영성은 바로 이 원복에서 출발합니다. 원복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원복이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된 이 존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생태 영성이겠죠? 그죠?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에게 원복은 뭘까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원복이에요. 그죠? 사람은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며 성장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원복이겠죠. 이 원복의 모습에 따라 동반해주는 행위, 그게 바로 생태 영성이에요.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함께 동반해주는 것,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움직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생태 영성입니다. 때문에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살게 내버려둬라. 있는 것을 있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라. 손을 잡아줘라. 그게 사실은 생태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스스로 그거를 조각하고 자르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생태 영성입니다. 때문에 생태 영성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움직임에 잘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을까요? 부합하지 않아요. 사실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상업적, 산업적 그런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조정하고 움직여나가는 게 바로 자본주의잖아요.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생태 영성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영성, 함께 동반하는 영성을 산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있죠? 네, 지구입니다. 지구. 명왕성에서 보이죠? 2호가 찍은 지구. 명왕성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보이죠? 2호를. 그래서 인물을 다 마치는 순간에 나사 과학자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저기에서 지구를 찍으면 지구가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전송돼 왔는데 이렇게 보인 겁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게 그 사람들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저희를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 멀리서 보면 당연히 조금밖에 안 보이지. 근데 그 사람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엄청 넓거든. 엄청 크고 뭔가를 다 해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에서 바라보니까 이 지구가 너무 왜소한 거예요. 손톱으로 딱 봐도 이 손톱이 가려지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 이 우주라는 공간에 이 정말 이 먼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먼지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그 환경을 훼손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왜 이렇게 살았던 걸까? 라는 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들이 사고체계가 바뀝니다.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지구를 잘 지켜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는 크지 않아요. 왜소합니다. 작은 곳이거든요. 달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딱 보세요. 가려지나 안 가려지나. 예, 가려져요. 그만큼 왜소합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를 살려야 되겠죠.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되겠죠. 이 칼 세이건이 사실은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 세이건은 무신론자예요. 유물론자. 신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가가지고 손을 잡게 해요. 야, 니네 하나님 믿잖아. 지키자 같이. 손을 내밀입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낙관적이에요. 잘 될 거야. 그리고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분당 공동체에 가보시면 분당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전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다 화석연료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탄수가 얼마나 배출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의 때 사실은 요청했어요. 이거 주교회에서 각 본당마다 각 교구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조사하자. 왜냐면 미사할 때 타고 오는 차, 그 다음에 논난방기, 그 다음에 냉방기 돌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거 뭐 하고 그거 그냥 추진하면 얼마나 탄소 배출하는 줄 알 수 있거든요. 조사합시다. 조사해서 우리가 좀 알게 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지구에 해를 끼치면서 이걸 하고 있는지. 근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느님 공경한다고. 근데 공경한다는데 하느님 창조한 것을 파괴해. 하느님 창조하신 것을 무너뜨리면서 하느님 공경의 행위를 해요. 그게 공경의 행위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하느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 하느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잘 지켜나가야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바꿔야겠죠.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당에다가 무슨 태양광 합시다 그러면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미관이 안 좋다고. 무슨 놈의 미관이에요, 지금. 이런 처지에, 이런 시국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다 죽고 난 다음에 미관 따지면 뭐 할게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미사를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씩 바꿔나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바꿔나가셔야 되고 또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보존할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의 구조가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당에 심어진 나무 함부로 베면 안 돼요.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예, 지구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런 지구 잘 보존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자연을 굉장히 아름답게 봤어요. 자연이라는 책을 읽거나 관상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특히 리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는 물속에 계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불 속에 우리를 비춰주시는 햇빛 속에 우리를 길러주시는 음식 속에 우리를 덮어주는 옷 속에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 속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 내재하신다.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사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는 그것을 관상했지 그거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요. 이레네오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저 나무를 보고 나무를 맡은 하느님을 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함부로 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저기가 사라지면 하느님이 한 모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무슨 멸종이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느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전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연에 마주하고 있는 큰 동물들, 고래, 사자, 코끼리, 하마 있잖아요. 굉장히 크고 아름답죠. 그거 사라진 사회, 사라진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단순한 멸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결국 누가 사라지겠어요? 우리 인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대제레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상 기억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명화된 사회에서부터 발전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른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자본주의 내에서는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문명화된 사회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거룩함의 상실을 항상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이득, 더 많은 소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별로 경이로움이 없어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분재 있잖아요. 분재 되게 멋있죠? 근데 저는 그 분재를 바라볼 때마다 엄청난 폭력성을 느껴요.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게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걸 잘하지 못하게 꺾고 비틀고 작게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폭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폭력이라 보지 않고 예술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것에 대한 존중이 없어진 거예요. 경이로움이. 아름다움 자체에 보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치,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집에 여러분 분재 가지고 계신 분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거 여러분 갖다 놓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꺾고 붙들고 그거 여러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성장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요즘의 발전은 다 이런 형태의 발전을 우리 의미를 하죠. 예, 자라있는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 위에 뭐를 세워요? 예, 건물 아파트를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기가 막혀요. 항상 재개발 들어가면 그곳에 아파트 숲이 생깁니다. 굉장히 좀 재밌던 게 뭐냐면, 이렇게 단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단지를 조성할 때, 그걸 바라보면서, 야, 진짜 저거 인간이라는 게 참 무식하지만 참 어리석기도 하다. 했던 게 뭐냐면, 바닥을 싹 밀어버리더라고요. 아니면 나무가 엄청 커도 상관없어요. 싹 밀어. 그 위에 건물을 딱 돌아 만들어.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면엔 나무를 심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잘 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보세요. 모터 돌려가지고 물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다 순환돼가지고 깨끗해질까요? 한 곳에는 항상 썩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호수공원이라고 거기가 살아요. 호수를 본다고. 수없이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그거를 사유화하는 거잖아요. 사유화. 그죠? 사유화하는 것이거든요. 사유화는 기본적으로 죄예요. 공공에 있어서 사유화하는 것은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사는 모습,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도시공원 여기 이렇게 아파트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했죠. 여기도 계신가? 제가 진자매에 있을 때, 진자매란다. 거기 걸바동에 있을 때 그거 막 청약 일어나는 거 보고요.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저희 청약한 놈들 다 저주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나쁜 놈들이라고. 도대체 돈을 벌려고 저런 곳에 가가지고 저렇게 막 움직이고 그럼 자기 아이들한테 물려줄 미래는 뭘까? 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뭐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주택이 뭡니까? 그 전원을 사유하는 거 전원주택이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 아름다운 곳 가보십시오. 다 울타리 쳐놓고 막아놨어요. 돈 내고 들어가야 거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층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가지고 이 인간들이 돈벌이를 하네. 그리고 그거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입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벌어서 얼마 해서 그게 사실은 더 주된 관심이 되잖아요. 예,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나중에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없어져 버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연구해가지고 죽이는 기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 그 다음에 우리 세계는 다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예, 끊임없이 지구를 달궈서 그 다음에 자연을 갈아서 돈으로 만드는 사회. 이 모습을 우리 끊임없이 지금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의 결과가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되었던 지구 온도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이제 방향을 좀 바꿀 만도 한데 진짜 방향을 진짜 바꾸기 어렵나 봐요. 별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구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지만 탐욕을 만족시킬 만큼 재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 문명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데에서 이 문명화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된 문명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구 상식입니다. 예, 지구촌 땅 면적 1억 4,940만 제곱킬로미터래요. 그 상상이 되시나요? 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예, 땅 면적은 전체는 지구로 따지면 1,500분의 1 정도 돼요. 거기에 5천만 명이 삽니다.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당 500명이 사는 것이고요. 세계 3위의 밀집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식량 자급률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경지 면적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요즘에 이 경지 면적에 태양광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식량 자급률도 더 낮아지겠죠. 예, 전 세계 곡물 자급률이 이 정도 되는데 한국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끝내주죠. 예, 여러분 기후위기가 맨 처음에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에너지위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식량위기가 오거든요. 여러분 리비아에서 레바논인가? 맞나? 레바논인가요? 내전 일어난 데가? 리비아죠? 네, 리비아. 리비아 내전이 기본적으로 촉발된 것이 무엇이냐면 식량 문제 때문에 촉발된 거예요. 밀이 흉년이었어요, 흉년. 그래서 소련이 밀을 수출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리비아도 밀이 흉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밀량이 너무 줄어든 거죠. 값도 오르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싸움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내전이 극화된 것이거든요. 항상 식량 위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내전과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난민과 연결되어지거든요. 근데 25%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핸드폰 삶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핸드폰 삶아보세요. 밥 되나? 안 되거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생각해요. 핸드폰 팔아서 사오면 되지. 식량 위기가 나면 누가 주고 식량을 줘요. 자국민 먼저 먹여야지. 가능하지 않아요. 이 이론 자체도 맞지도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가 농업을 짓고 있는 방식이 이렇게 10개를 투자하면 하나 정도 수출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농업의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말 큰일인 게 뭐냐면 이 푸드 마일리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물품을 사 먹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먼 거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청양에 있을 때 참 기가 막혔는데 거기는 산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우리 직거래 합시다. 우리한테 파세요. 했더니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했더니 이거 팔고 나머지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된대요. 나중에 출하할 때. 그래서 그냥 출하를 하더라고요. 출하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대전으로 와요. 농산물 시장으로.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게 다시 어디로 와요? 청양으로 와요. 그리고 청양 사람들 그걸 사 먹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생산된 거, 지역 생산이 된 그것을 지역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너무 먼 거리로, 너무 화석요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산지에 있는 농민들은 돈을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작게 받거든요. 제가 아시는을 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졌어요. 사과 농사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하셨는데 그 양반이 1년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왔습니다. 술도 잔뜩 취해가지고. 그래서 왜 열심히 일하고 왜 그래요 했더니 저한테 통장을 딱 내주는 거예요. 신부님 딱 보시라고. 이게 제가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딱 봤는데 얼마 찍혔는지 아세요? 통장에 700만 원. 700만 원 찍혔더라고. 700만 원. 그게 농가 생산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자기 인건비 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비싸다고 욕하잖아. 비싼 이유가 뭔가 왜 비싸요? 이 마일리지가 너무 길어서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 뭘 살 때 좀 비싸면 이게 비싸? 얘기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예,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 보세요. 굉장히 첨단을 달립니다. 모든 게 다 상위권이죠. 예, 다 앞쪽에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률도 1위입니다. 에너지 전환 지수 세계 48위예요. 진짜 안 바뀝니다.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계 쪽 원전은 엄청나게 많아요. 서해 쪽 화력발전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전기가 남는데 또 영방 지역 그쪽에 또 화력발전소 진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이잖아요. 마찰 좀 벌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다음에 양희석 신부님이 오시면 아마 잘 설명을 해줄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즉 기후위기에 대해서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변화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한반도 기후변화가 매우 높죠. 여러분 작년에 보시면 태풍이 그냥 내륙을 단통했잖아요. 해수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것이 그때 한 번이라 멈출까요? 계속될까요?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될 확률이 더 높겠죠. 제가 그 청양에 있을 때 한번 태풍이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서해 쪽으로. 진짜 되게 무섭더라고요. 관통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나무가 그냥 부러져 나가는데요. 그 바람에. 그게 나무가 부러져서 사대관을 덮칠 것 같아가지고 그 사대관 안에 뭐 있었어요, 제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나무 떨어진 거, 가지 막 날려다니는데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되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RC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 농도 경도라고 하는 건데 인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농도 예측 시나리오예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8.5 현재 추세로 움직일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8.5로 계속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 까만 점이 있죠? 이 까만 점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기온이 높아지는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서 죽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재해거든요, 재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폭염으로 건강피해 10개. 사실은 정부 통계 20배 이상이라고 사실 예측을 합니다. 언론에 잘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다가 사실은 올라갑니다. 바닷물 상승이 되겠죠? 바닷물이 상승이 돼서 이런 지역들 다 올라가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지니까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녹으니까, 빙하가 녹으니까 사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한반도 지형에서 이런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해양 및 빈곤 특별보고서에서 2100년 1.1m 상승을 할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 한반도 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를 살펴봤더니 인천 송도는 물에 잠깁니다. 여기 물에 잠겨요. 송도. 그럼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예, 활주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입니다. 그러니까 간척지는 다 잠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부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산? 부산은 기본적으로 낙동강이 있죠? 낙동강을 따라서 바닷물이 역류해가지고 이른바 반도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그냥 독립된 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예측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밝혀낸 예측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무슨 아파트 짓고 무슨 LCD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투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고요.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농사 질 수 있겠어요? 식량 문제 당연히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기후 문제 당연히 벌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바람의 속도도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거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벌고 있느냐, 얼마 이득이 있느냐에 관심만 사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을을 보세요. 대전. 대전 같은 경우 이래요. 2047년에는 133만 명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이거 예측 나온 거는 대전시가 예측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노령화 지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생산 가능 인구 진짜 적어지게 됩니다. 예측합니다. 2028년대, 2028년도 되면 지방 소멸 위험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대전이. 그리고 원도심은 2025년이면 위험 단계가 들어선다. 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이 여러분들 사람 중심 도시가 아니죠.
그죠? 교통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이라는 지역은 차가 있으면 살기 편한 지역이에요. 근데 차가 없으면 살기 정말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미세먼지도 발생을 하고요. 상습 정체도 발생하고 소위의 기후 위기 엄청나게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시대 때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거를 잘 보존하고 이거를 잘 대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전 시전에 기본적으로 녹지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녹지가 필요합니다. 산을 해치면 안 돼요.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되거든요. 공원을 더 많이 확충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전 시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지역. 예, 어디냐면 갈마동 내동 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월평공원하고 대전천 있죠. 대전천이 물이 흐르잖아요.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딱 가시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월평습지는 1급습지예요.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파트를 세워놓고 있는 거죠.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정신이 아니라. 네. 돈으로 보거든. 녹지계획을 바라보시면 금방 드러나요. 줄입니다. 대전시 녹지계획 다 줄고요. 도시공원도 다 줄어요. 다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뭘 얘기해야 돼요? 바꿔라 하고 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꿔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바꾸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미래는 정말 이런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야, 학교로 돌아가 공부해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이들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정상일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도 똑같이 물질의 존재거든요. 그죠? 물질의 존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물질을 통해서 거룩한 것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접촉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만질 수 있는 걸 통해 가지고 거룩한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만지지 않고는 거룩한 것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운명. 인간은 물질을 통해 창조주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통해 창조주를 만나지 않는다. 그냥 영으로 하느님을 만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으면, 접촉하지 않으면 못 느껴요. 알지 못해요. 살아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숨쉬는 것을 만져보는 거예요.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걸 살게 만드신 그분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 각각 그리고 모든 물질적 실제 내재하신 하나님 현존에 다가섭니다. 물질이면 영이에요. 인간은. 시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존재에 대해 찬양을 하도 초대합니다. 비야 하느님을 찬양하라. 하늘 앞에서 찬양하라. 엄청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느님이 더 많은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시편 저자들은 끊임없이 창조된 존재들을 찬양의 모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성은 하느님의 풍요로움을 사실 들여준 표현이에요. 때문에 이 존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와 힘의 증표입니다.
근데 이 다양성을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단작 농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만 엄청나게 심어요. 이른바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근데 이 규모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지 못하면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 동일한 작물을 심지 않으면 그에 맞는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어떤 것이냐? 동시에 그거에게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양성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네,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신적 현존의 눈에 보이는 표지. 네, 자연물이 봐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피조물이. 그러면 이 피조물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사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발전이라는 성장에서 환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더 이상 발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한 발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자원이 유한한데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습니까? 지속 가능한 삶은 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평범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기업가들일까요? 정치인들일까요? 기업가 정치인들이 이 말을 만들었겠죠. 우리는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일 뿐이고. 두 번째는 성스러운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뭐가 보이시죠? 산이 보이시죠? 근데 산이 뭐로 보이시나요? 예, 김정이라는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양반은 산을 보면서 산만 보는 게 아닌가 봐요. 이 산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보이지 않으신가? 여인. 여성. 잘 보시죠? 예. 여성이 보입니다. 왜 여성이 보일까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을 잉태하니까. 그래서 파차마마라고 하잖아요. 대지의 어머니.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 이게 무엇이냐? 땅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바로 우리 어머니시다. 생명을 잉태한다. 라고 하죠. 이거는 금방 보이실 것 같아요. 예, 뭐가 보이시나요? 네, 기도하는 모자. 엄마와 아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갔던 곳인데 어딜까요? 예, 동강입니다. 동강. 예. 김정일이라는 화백이 이 동강을 바라봤는데 동강의 저 모습이 갑자기 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 모자가 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여기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파괴하려고 하겠어요?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 댐이 쓴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기 그에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동강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걸어갔습니다. 댐 반대한다고. 이만한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이처럼 거룩한 감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이 깨질 위험에 처하면 몸이 움직이면서 행위를 해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로 바꿔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심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바라기? 이거 얼마나 될까요? 가격 따지면. 얼마? 글쎄, 뭐 1,000원 이상 될까요? 그죠? 근데 이 해바라기 그림, 얘는 얼마나 될까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고운가? 예. 이 그림 가격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예, 기본 수십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근원이? 해바라기예요. 이게 바로 심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못해요. 모든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그림들, 모든 예술 활동은 이미 있는 것을 바탕으로 움직여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개를 들면서 살면서도 여기는 그냥 불도저로 밀어요. 이게 사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런 형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의 가치, 무엇의 중심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경우 잃어버리고 있다.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픈 현실입니다. 때문에 생태 영성 생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생태적 회심이 필요해요. 생태적 회심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예요. 있는 것을 있게 만들려는 행위. 선택하는 것을 생태적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참여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 이용하고 일용 쓰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연대하고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은 되게 늦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은 자원을 파괴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돼요. 나가서 표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연대성이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밖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람과 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점점 더 많이 키워나가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손을 못 잡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손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들과 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선한 의지를 믿고 선한 의지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힘이 커져서 이 움직임 자체를 느리게 만들거나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일회용컵 쓰지 마세요. 빨대 쓰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플라스틱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플라스틱 섬을 보시게 되면 어망이 많을까요? 빨대가 많을까요? 여러분 플라스틱 섬도 이렇게 들어보셨죠? 플라스틱 섬, 바다에 있는. 그럼 거기에 주되게 있는 게 어망일까요? 아니면 빨대일까요? 어망이에요, 어망. 어부들이 쓰는 어망, 그게 50%가 넘어요. 버려지는 어망이 더 많아요. 그것이 모든 생명의 80%를 죽여요. 바다 생명에. 그런데 이거를 하지 마라 하고 맞나요? 하시는 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거 하냐면 빨대 쓰지 맙시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죠. 무엇이 지금 주되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변화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사실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지금 수님들도 엄청나게 사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수도자들이 수도복 입고 저기서 이게 들고 있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합니다. 또 양반들 애를 낳아요. 뭐를 낳아. 살잖아 그냥. 근데 해요. 왜? 미래 세대 때문에. 하나님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 나갑니다. 연대 활동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움직이셔야 돼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꼬마가 쓴 그림을 글씨를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늙어지겠지만 나는 기후위기로 죽을 것입니다. 네. 당신은 늙어 죽겠지만 나는 기후위기로 죽을 것입니다. 이게 아이가 들고 나온 피켓팅기. 이게 녹색연합 아이거든요. 재밌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졌을 때요. 한 아이가 어디지? 서울, 광화문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그 아이가 잔성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겠죠? 사회자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 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소망이 뭐였을까? 그 아이의 소망.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모르시겠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알거든요. 죽을 거라는 거. 방사능이 오염돼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저희 소망은 내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계속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행위해야 될 것 같아요.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죠. 마지막으로 Hello, 보겠습니다. I'm Severin Suzuki, speaking for ECHO, the Environmental Children's Organization. I'm here. I am afraid to go out in the sun now because of the holes in our ozone. I'm afraid to breathe the air because I don't know what chemicals are in it. I used to go. And now we hear of animals and plants going extinct every day, vanishing forever. In my life, I have dreamt of seeing the great herds of wild animals, jungles and rainforests full of birds and butterflies. But now I wonder if they will even exist for my children to see. Did you have to worry of these things when you were my age? All this is happening before our eyes, and yet we act as if we have all the time we want and all the solutions. I'm only a child, and I don't have all the solutions. But I want you to realize, neither do you. You don't know how to fix the holes in our ozone layer. You don't know how to bring the salmon back up in a dead stream. You don't know how to bring back an animal now extinct. And you can't bring back the forests that once grew where there is now a desert. If you don't know how to fix it, please stop breaking it. Here, you may be delegates of your government, business people, organizers, reporters, or politicians, but really, your mothers and fathers,
sisters and brothers, aunts and uncles, and all of you are someone's child.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part of a family, 5 billion strong. In fact, 30 million species strong. And borders and governments will never change that.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should act as one single world towards one single goal. In my anger, I am not blind, and in my fear, I am not afraid of telling the world how I feel. In my country, we make so much waste. We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and yet northern countries will not share with the needy. Even when we have more than enough, we are afraid to share. We are afraid to let go of some of our wealth. In Canada, we live the privileged life with plenty of food. I can't stop thinking that these are children my own age, that it makes a tremendous difference where you are born. That I could be one of those children living in the favelas of Rio. I could be a child starving in Somalia, or a victim of war in the Middle East, or a beggar in India. I am only a child, yet I know if all the money spent on war was spent on finding environmental answers, ending poverty, and finding trees, what a wonderful place this earth would be. At school, even in kindergarten, you teach us how to behave in the world. You teach us to not to fight with others, to work things out, to respect others, to clean up our mess, not to hurt other creatures, to share, not be greedy. Then why do you go out and do the things you tell us not to do? We are your own children. You are deciding what kind of a world we are growing up in. Parents should be able to comfort their children by saying,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But I don't think you can say that to us anymore. Are we even on your list of priorities? My dad always says,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Well, what you do makes me cry at night. You grown-ups say you love us, but I challenge you, please, make your actions reflect your words. 그러면 30년 거의 가까이 된 거죠. 예, 네, 똑같아요. 저 때와 지금의 상황은 더 나빠졌겠죠. 삶의 환경,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의 어떤 상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어른들이 선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세상에서 살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떠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좀 행동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책 되게 많은데 상황인지라 이 두 가지 책입니다. 첫 번째는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조천화 박사가 씌운 책이고요. 두 번째는 2050 거저불능지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지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긴 강의해주신 우리 임상교 신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강의는 김은진 교수님 강의고 일정표에 먹거리 무엇